이제 수입도 없는데 이 큰 전세집이 무슨 소용이야. 내일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세금 빼서 소인의 강남 아파트 중도금에 보태야 해. 당신은 시골 형님네 가서 지내. 그게 서로한테 제일 편해. 그것은 가족 간의 의논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고였습니다. 40년 동안 오로지 가족을 위해 기름 냄새를 맡으며 버텨온 만수의 인생이 단 몇 마디 말로 시골 구석으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았던 회는 이미 상온에 오래 노출되어 미지근하게 녹아 있었고 싱싱했던 빛깔은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투박한 손은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핵심 국방 기술을 완성했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시계 태엽을 0.1mm 오차도 없이 깎아내던 위대한 장인의 손이었지만 이 집 안에서는 그저 기름때 묻은 쓸모없는 노인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뒤이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온 사위는 식탁 옆을 지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 쓰레기들 말입니다. 내일 사람 불러서 싹 치울게요.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그런 구닥다리 연장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사위의 비아냥 섞인 말투의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40년치의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평소처럼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가족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길 바라는 기라? 내 기술도 내 인생도 전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기가? 하지만 가족 중 그 누구도 만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어두운 부엌에서 식어버린 전복 조각을 씹으며 자신의 40년이 이토록 무의미했는지를 곱씹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지만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40년의 인생이 고작 낡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오직 자신만의 성소였던 창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와 먼지 쌓인 일기장을 챙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등 뒤로 방금까지 자신이 지켰던 집에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이 사라진 줄도 모른 채 편안하게 꿈을 꾸고 있겠지요. 만수는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통증을 느끼며 대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어두컴컴한 골목 입구에 들어선 순간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불을 끄고 숨죽여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검은 세단 세대가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는 강렬한 빛의 줄기가 만수를 향했습니다. 눈이 멀듯한 광명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빗속에서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순식간에 비에 젖었지만 그 누구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선 중년의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스터 박, 드디어 결심을 굳히셨군요. 저희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전 세계가 당신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세단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죽 시트의 묵직한 냄새와 차분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낡은 단독주택을 바라보며 만수는 40년간 간직해온 인내라는 이름의 굴레를 조용히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던 중졸의 박씨가 아니라 세계가 우러러보는 정밀공학의 정점 마스터 박으로 돌아가겠노라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세단은 거센 폭우를 뚫고 서울 도심의 가장 높은 곳,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보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만수는 자신이 챙겨온 철제 상자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운명을 바꿀 핵심 설계도와 전 세계 부호들이 수천억을 들여도 사지 못한 시계 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떠난 낡은 창고에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잠들어 있었고 그 진실은 다음날 아침 가족들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정체를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폭우가 갠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사위는 장인이 떠난 줄도 모른 채 미리 예약해둔 철거업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폐기물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치워주세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해방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장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인부들이 창고 문을 뜯어내고
녹슨 연장들을 마당으로 집어던질 때 딸 소희와 아내 귀남은 거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새로 이사갈 아파트 인테리어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창고 구석 낡은 작업대 밑바닥에서 묵직한 철제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인부 하나가 "이건 꽤 무거운데요, 사장님?" 이라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가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둔 쇳덩어리겠죠. 그냥 발로 차서 열어보세요." 사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인부가 상자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가족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황금색 감사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국방부의 극비 낙인이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굴러나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차세대 위성 발사체, 핵심 부품 설계, 총괄 박만수,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업 공로 1등 훈장.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었습니다. 소위 역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구는 또 다른 인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세계 3대 명품 시계 브랜드인 파텍 필립에서 발행한 연구장인 인증서였습니다. 전 세계에 단 3명,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박만수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던 아버지가 사실은 국가기밀 기술자였다고. 소희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고물이라고 비웃던 낡은 태엽 하나가 사실은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이자 국가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강남 한복판 최고급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만수는 비단 양복을 입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비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만수는 나지막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창고를 부순 사람들에게 기술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줘라." 만수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했던 동네 골목은 이른 새벽부터 들려오는 웅장한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소인의 집 앞에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최고급 세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골목 입구부터 통제하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과 국내 최대 방산기업의 회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관이 다급하게 소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박만수 고모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국가안보 프로젝트가 멈췄습니다. 박 고모님의 최종 승인 없이는 위성 발사체 조립을 한 단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발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발로 걷어찬 것에 진짜 정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창고에서 밤을 새우며 깎아내던 그 투박한 쇠붙이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심장이자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돋보기를 보며 그렸던 정교한 설계도는 수천억 원짜리 국가위성의 정밀 부품 설계도였고 그 거친 손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밀공학의 마스터였습니다. 부인인 귀남조차도 남편을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대단한 분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가족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중졸의 늙은 아버지는 이미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구름 위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큰 절망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기름때 박씨로 불리던 남자가 사실은 나라를 지탱하던 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족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벌인 것은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자 국가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일주일 뒤 소희의 남편인 김 과장의 회사에는 전 직원을 경악하게 만든 인사 공고가 떴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으며 그 주인공은 지분 67%를 한꺼번에 매집한 박만수라는 이름의 개인 투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아는 그 장인어른일 리가 없다고 부정했지만 본사에서 내려온 대리인은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신임 회장님께서 김 과장님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오늘부로 현장 실습 요원으로 발령입니다. 사위는 그동안 자신이 장인을 무시할 때 내뱉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세상에 기술만 있다고 되나요? 인맥이 있어야지 라고 비아냥거렸던 사위는
이제 본인이 가장 경시하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만수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직접 몸으로 깨닫게 하라. 사위는 하루 12시간씩 뜨거운 기계 열기 속에서 부품을 나르며 자신이 비웃었던 장인의 40년 세월이 얼마나 위대한 인내였는지 온몸으로 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소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명품 가방과 강남 아파트에만 집착하던 그녀에게 놓인 복지센터에 긴급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소희를 지목하며 매일 8시간씩 의무봉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 대한 모든 후원을 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녀가 그동안 누려온 모든 경제적 혜택은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집조차 국가 자산으로 귀속될 위기였습니다. 소희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아버지가 남몰래 후원해온 가난한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내 귀남에게는 시장 반찬 가게의 앞치마와 함께 계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계약서 사이에는 만수가 직접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40년간 산 삶을 당신들도 직접 살아보시오. 땀 흘리지 않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무시했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될 때 그때 다시 만납시다. 만수는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거나 굶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주려는 마지막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공장 현장에서 매일같이 기름때를 닦으며 지쳐가던 사위는 어느 날 장인의 창고 정리품 중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만수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40년 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던 사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995년 소희의 대학 합격 발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소희가 오늘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500만 원이나 들었지만 내가 공장에서 손가락 3개를 다쳐서 받은 산재 보상금으로 메꿀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 손가락보다 딸의 등록금 고지서가 더 귀하다.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8년 소희의 결혼식 날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소희가 시집을 갔다. 사위의 친구들이 전부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라는데 중졸인 내가 옆에 서면 혹시라도 딸이 창피할까봐 식장 맨 뒷줄 구석에 서서 지켜봤다. 멀리서나마 하얀 면사포를 쓴 우리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지난 3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구나. 나는 참 행복한 아버지다. 사위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꺼천히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구닥다리 노인네 라며 비웃었던 장인애 등 뒤에는 이런 눈물겨운 희생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던 딸 소희 역시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기부해온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자신처럼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기술직 노인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50억 원이 그들의 수술비와 약값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줄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었어. 우리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소희는 아버지가 후원하는 노인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비로소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일기장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가해자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색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름 냄새를 맡으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설계도를 그렸던 거인이었습니다. 6개월 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강남의 화려한 컨벤션홀에서 박만수 기술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식장 입구에는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시계 산업을 이끄는 CEO들이 보낸 화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단상의 선만수는 더 이상 예전의 구분 등을 가진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거장이자 전 세계가 존경하는 마스터로서 당당한 위엄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식장 맨 뒷자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장 구석진 곳에 숨죽여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제야 가족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인간 박만수로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진 영웅으로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을 뿐 멈춘 적이 없었고 그 침묵의 기술 속에 숨겨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식장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가족의 이름으로 묶인 그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